연회를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라고 당부 의사를 전했다고요.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설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외부 인사들하고 이제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아마 내부에서 본인이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왜 법정 구속이 됐을까? 또 1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아마 본인이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현재 경남도가 지난주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인해서 남부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걱정들도 있을 것이고 더 크게는 사실 이번 선거를 두고서 이번 사건을 두고서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프레임을 뭔가 헌법적인 지난 선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제 옮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점들을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걱정을 해서 또 면회온 동료 의원들한테 좀 대통령을 지켜달라. 네. 이 상황 자체가 대통령한테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김경수 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상상도 못했다라는 말을 동료 의원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유죄의 증거로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진술 자체가 법정에서 좀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죄가 맞다.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루킹 일당의 어떤 진술 자체에 일부가 일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뭐 텔레그램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사실 법정에서 현출되었을 때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진술 일관성이 없으니까 무죄인데 뭐 저런 것들이 뭔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흘러나왔어요. 너무 재판을 쉽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되지 않았나 싶고 아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 결과가 굉장히 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변호사에게 거의 의지를 하면서 재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느릅나무 사무실에 간 거랄지 서로 텔레그램 주고받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제일 잘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정 구속이 된 다음부터는 본인이 1심 판결문을 엄청나게 정독을 하면서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즉 변호사에만 맡겨두지 않고 내가 이 판결문을 완전히 정독해서 네. 그다음에 2심 법정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겠다. 이제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야당의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판단을 지금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에 불복하는 것이냐, 비상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재판에 불복을 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항소를 네. 하면 되죠. 그래서 1심에 불복을 해서 지금 항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헌법 불복이다. 그리고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들고 나왔어요. 그래 놓고선 이제 민심의 역풍을 좀 맞는다 싶으니까 약간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여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원내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그 태세를 뭐 전환하거나 민심을 읽거나 이러기 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우리는 대선 불복 프레임은 아니다. 대선 불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좀 리더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략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또 사법개혁,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법개혁을 예로 들어서 그 뭐 재판 불복과 연결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데 사법개혁은 이번 그 김경수 지사의 1심으로 인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을 보면 그 공약에 큰 네 꼭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과 개혁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 적폐청산과 개혁 안에 사법개혁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그 1심을 가지고 뭐 재판 불복을 한다, 헌법 불복을 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좀 전략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 방문하여 연설할 무렵 문다혜 씨는 해외 이주 상태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따님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하고 있었다고 연설했는데 사실입니까? 당시 따님이 해외 이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지난 인도 순방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 딸은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 다혜 씨가 해외로 이주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주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물은 건데요. 그때 당시 발언, 요가 인도 순방 당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 국민들은 요가로 건강을 지키고 카레를 즐겨 먹습니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 교류와 협력이 양국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랄까요, 곽상도 의원이 여러 가지 주장과 의혹을 제기했는데 다른 의혹들은 뭐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해서 다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혜 씨가 동남아로 이주한 시점이 6월,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통상 짐을 붙인 것은 5월, 근데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하셨던 건 7월. 그러면 이미 다혜 씨가 한두 달 전에 해외로 이주를 했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경호 인력도 이미 5월, 6월 당시에 동남아 국가, 다혜 씨가 이주한 국가로 파견이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었을 텐데 저 발언은 어떻게 된 거냐? 뭐 이거죠? 청와대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억측들이 안 쌓이게 되는데요. 저는 곽상도 의원에게 먼저 팩트체크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 가서 내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7월에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다 짐 싸서 떠났다는 게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고. 예. 그래서 팩트체크를 위해서 사실관계가 뭘까 저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여름 7월 17일이 복날이더라고요. 복날은 개를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 시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행사를 합니다. 광화문광장에서. 그 유명한 이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행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통령의 이방견을 알려진 토리를 좀 참석하고자 초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비공식적으로 토리를 데리고 왔다 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예. 7월 17일이니까 대통령이 인도에서 발언했던 얘기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으로 가서 이주한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날짜를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를 트집을 잡기 시작하니까 팩트체크 문제에서 결국 곽상도 의원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나갔다가 그나마 잠시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예, 뭔지.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해외로 특히 동남아 같은 지역은 경호상으로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가족이 왜 해외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국민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 하나 인도에 가서 얘기했는데 이거 맞아 틀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순간 사실관계가 틀리면 다시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예. 이 부분에 명확하게 해명을 안 하니까 온갖 억측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도대체 왜 무슨 일 때문에 가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청와대 해명 얼마 전에 보니까 사위의 회사 때문에 갔다 그래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개시경호 때문에 톨이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위가 다니던 회사 이름이 토리 게임즈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방경과 토리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뭔가 모종의 권력 행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억측들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다혜 씨의 아들이 해외 이주 때문에 학교를 옮긴 시점, 문서상은 또 6월로 돼 있어서 야, 그렇다면 또 7월에는 다혜 씨가 어떻게 또 강아지를 데리고 광화문 서울 행사에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청와대 해명이 나오지는 아직까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이런데 일본에서는요. 이 상황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지 신문이 석간 신문인데 일면에 이런 식의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떡하니 박혀 있고 딸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딸. 그러면서 그 밑에 해외 도망.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해외 도망. 그런데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여기까지 보도했거든요. 제가 좀 주목해서 보면 그 도망 밑에 이게 그러니까 도망갔다의 한국말로 가가 아니라 도망갔나라는 의문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해외에 도망갔냐라고 후지석간 일면에서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표현도 현재 공분을 사고 있어요. 왜 허구많은 표현 중에 도망이라는 표현을 했냐? 해외 이주라는 표현이 적절한데 왜 도망이라는 표현을 했냐? 라고 후지신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김정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일본 자기네 나라는 똑바로 하라. 일본 일단 자기네 나라 네, 신경써.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초계기 가지고 시비 걸더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스스로 국격을 낮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이렇게 일본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사실은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님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근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해야 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6개월간 몰랐다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업무를 그렇게 태만하게 한 건지 조국 수석은 아니면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 어쨌든 그거는 그거대로 밝혀야 되고 조국 수석이 그러니까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민정수석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그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근황과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 경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또 취약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식으로든 나쁜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민정수석실 업무인데 그거를 파악 못했다라는 식으로 한 거는 어쨌든 무능했던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의 감정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따님께서 마지막 유세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자리라는 거는 아버지가 대통령이 돼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하게 몇 년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이민, 이주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굳이 국제학교까지 애를 자기 아버지께 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달라고 해놓고서 자기 애는 데리고 나와서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사실 제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럼 도대체 아버지가 운영하는 나라의 교육 정책에 뭔가 불만이 있는 거냐,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간 거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퍼스트 도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퍼스트 독이랑 퍼스트 캣에 대한 얘기는 직접 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토리. 예, 국민들한테. 토리뿐만 아니라 뭐 이름이 찡찡이 마루, 반려견도 있고 묘도 있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한 적이 있냐면 이 토리, 찡찡이, 마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2017년 여름에 글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토리, 찡찡이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대통령의 가족들이 왜 대한민국을 떠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답을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추한 얘기하는 거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을 고소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입장 한번 살펴보시죠. 9살 아동의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곽상도 의원을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50대 그룹 같은 경우에 386 그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지해왔고 후원이었지만 네. 이렇게 정부 여당이 나서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판사 이력 중에서도 일부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네.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더 호되게 생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설 민심을 해석하는 입장은 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잘한다. 그리고 잘못한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변동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약간 오른 건데요. 조금 올랐죠. 근데 조금 둘 다 올랐어요. 부정적인 평가도 네, 오르고 그렇죠. 잘한다도 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설 민심은 사실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이제 30대가 많은 부분 조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부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30대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직업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세대가 많은 부분 지지를 좀
좀 일정 부분 처리했다고 하면 그건 결국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그리고 20, 30대는 물론 정치에도 관심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또 네. 설 민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취업이나 아니면 생활고나 이런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네. 아마 이제 조금 올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다가 올라간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잘한다가 올라간 부분은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상승 효과를 이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각 정당이 설 민심을 평가를 하는데 서로 이거를 아전인수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결국 네. 민심이라고 하는 게 양쪽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뭐 본인들의 지지층이 있는 지역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결국은 당연히. 그래서 결국 저것도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 민심을 해석해서 발표하고 얘기하는 것도 본인들이 이 민심이 이렇다는 걸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부동층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본인들에게 더 가까우게 만들려는 의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치적 메시지가 더 강하게 포함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설민심 기자간담회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야당이야. 정부 여당은 그냥 비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여당이나 정부는 항상 국민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는 팩트가 맞아야 돼요.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론조사 보셨죠? 두 번째로는 이 한 의원은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한국처럼 2.7%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36개국 가운데 지금 경제 성장률을 내놓은 나라가 4개국밖에 없습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여당이 좋아하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일단 이번 설 민심 전체적으로요, 절대 지지 기반이 조금 흐릿해지는 모양새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지 기반, 굉장히 핵심 세력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흐릿해졌어요.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나요? 일단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석을 놓고 여야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 여론을 보면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 여권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을 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 50% 이상이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하. 더 흥미로운 거는 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기반이었던 PK라고 하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56%가 동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부산, 그렇죠.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그렇죠. 56%. 순서대로 보면 강원, 제주, 그 다음에 TK 다음으로 높을 정도로 굉장히 PK 지역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권에서 굉장히 반겼던 게 PK를 싹싹 쓰려면서 동진 정책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내려왔던 가장 여권의 어떤 바람인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다음 총선에서 또 이제 그게 가장 큰 목표일 텐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나 김경수 경남도지사라는 가장 큰 정치적 이슈를 놓고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뭐 PK 여론도 말할 것도 없고 호남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썩 좋진 않다. 네.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지금 어떤 국민을 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돌풍이 불었던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이 부울경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요동을 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조국 민정수석의 출마설을 대놓고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진모 교수님. 예. 조국 민정수석을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 그만큼 절박하다. 그 왜 그런 거죠? 그렇죠. PK 지역에서 지지율이 일정 부분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선거에 뛰는 부산 지역에서 함께 뛰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돌풍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려면 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게 인지도가 높잖아요. 또 네.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선두주자 한 명을 내세워서 PK에 다시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민정수석으로 계속 일을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PK 지역에서 일정 부분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수석 같은 분이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절박하다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나와야 결국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조국 수석 그러면 또 부산파라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라고 지금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부산 PK 특히 이제 부산이 현 정권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사실 네. 지난 총선에서 한 5석 정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산 출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부산에서 상당한 표를 많이 얻었었고요. 그래도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고 지방선거까지도 사실 부울경 지자체장을 3개를 다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이 중요한 건데 지금 부산 경남 민심이 아까 여론조사도 보셨지만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정권 처음 출범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에 비해서. 그러면 다음 총선 때 부산에서 최소가 원래 확보에다 5석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한두 석 정도 더 확보를 해야 그래야 이제 다음 대선 때 승부가 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부산에 아마 부산 출신에서 명망가들 중에서 새 인물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전부터 나왔던 조국 수석의 차출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뭔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으면서도 새로운 인물, 정치권에 찾아보면 조국 수석밖에 없다는 결론이 좀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조국 수석의 저 총선 차출론이 계속 좀 나오는 건 아닌가. 아마 실제 조국 수석 차출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마 내년 총선이 4월이잖아요. 네. 아마 후보 확정돼 3월, 2월 말, 내년 이맘때까지도 조국 수석 차출론이 계속 나올 거예요. 조 부장님. 네. 정치권에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정치 안 한다고 아무리 해도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결국엔 환경과 조건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조국 수석은 정치 안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내년 총선에 조국 수석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요. 예. 정치는 전혀 맞지 않다.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까지 된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산의 지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치를 들어서 지난 총선 때 18석 가운데 16석을 석권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선거가 과연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인가? 지난 3년 전 총선이죠. 이때는 바로 90년 3당 합당 이후에 부산의 지형이 확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그게 뒤집어질 것인가, 굳히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렇다면 간판,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세울 것인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읽어보면 조국 수석이 생각나는 거죠. 네. 네, 운명이다. 지금 두 분 나갈 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분 다 얘기를 해보니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까지 얘기 지금 나왔습니다. 예. 어떠세요? 이재명 차장.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여권의 대선 승리 방정식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고 부산이라든지 PK에서 후보를 내서 호남의 절대적 지지에 PK의 높은 지지율을 합쳐서 그렇게 해야지 승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공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PK에서 어떤 내년 총선에서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을 하고 바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조국 수석을 어쨌든 다음 총선에 내세워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일단 만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현 야권, 보수 정당 계열이 대선에서 패배했어요. 뭐 지난번에 좀 원사이드한 대선이니까 차치하더라도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공식으로 돌아보면 항상 부산이 흔들렸어요. 네. 부산이 흔들렸을 때 보수 정당 계열은 대선에서 패배했다. 네. 이휘창 후보가 2번 패배했잖아요. 한 번은 노무현 후보한테 패배했습니다. 부산 출신이에요. 또 한 번은 이인재 후보가 나서 당시에 사실은 이인재 후보로 YS가 지원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서 부산에서 그 표가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2번 패배할 때 항상 부산이 흔들렸다. 그만큼 부산이라는 거는 현 야권의 입장에서도 뺏기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뒤집어 보면 현 여권 입장에서는 부산을 어느 정도만 탈환하면 대선에서 항상 승리해왔다는 게 과거 대선을 돌이켜보는 아마 그런 그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대선에서도 부산이 가장 중요한 아마 핵심 지역. 여러분들 얘기 어쩌다 또 이게 이렇게 겹칠 수가 있습니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전시 효과로 지금 한국당이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 정상회담 날짜랑 겹쳤어요. 근데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랑 그쪽 북미 실무회담에서 결정되는 건데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일본 홍준표 대표라든지 아니면 전 대표라든지 김진태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뭐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욕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 욕을 해서 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생각도 들지. 근데 뭐 이런 거지.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고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간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이후에 그래도 이제 컨벤션 효과를 보면서 많은 주자들이 이제 당권을 뛰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관심과 그럼 이제 관심을 이제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결국은 2월 27일 전당대회 날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묻혀버리면 네. 컨벤션 효과를 노리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은 이거는 음모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렇죠. 무슨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통령이 얘기해서 또 그걸 또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들어줬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또 양쪽 다 사실은 이게 어떤 정상회담 날짜를 잡는 것은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참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날짜까지도 함께 고려가 돼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걸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기 힘들고 또 이게 2월 말에 한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잡는 것은 두 양측에서 알아서 했겠죠. 미국과 북한이. 근데 저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꺼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네.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나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효과를 감살하려는 술책의 주어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한국의 야당 그리고 한국당을 견제하려고 한다? 야당의 전당대회에 맞춰서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걸 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지방선거 때는 이제 그 지방선거 하루 전에 그런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이번에 또 그런다 이런 네. 억울함 같은 게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와 당의 전당대회는 달라요. 네. 당 전당대회는 한국당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하는 투표다.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죠. 어쨌든 뭐 국민들의 관심사에서는 조금 뒷편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한국당의 이 같은 음모론 제기에 정치권 일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북미 정상회담 날짜 정한 것을 자기 한국당 전당대회하고 똑같이 정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아마 최고의 히트 개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날짜를 잡은 당 관계자를 탓하세요. 짱 좋게 덜컥 이쪽으로 날짜를 잡아 놓으셔놓고 그거를 남 탓하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분들이 이게 운이 없으시는 건지 실력이 없으신 건지 판단이 늦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 탓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날짜 미루시거나 알아서 잘 조정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또 이렇게 겹쳤으니 그러면 내부에서도 지금 날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좀 나오는 것 같죠? 네. 일단 보시면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홍준표 전 대표하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연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한번 보세요.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하고 원래대로 원안을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어떻게 차이 있죠?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보다 앞서간다고 알려져 있죠. 아하. 선두권. 그렇죠. 홍준표, 오세훈 두 사람은 추격하는 사람입니다. 좀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그럼요. 황교안 전 총리는. 아 원래 시험 준비 다 된 사람은 당장 내일 모레 보는 게 좋은 거고. 네. 아 뭔가 한 번 더 책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시험 연기되면 좋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하고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앞서가고 그걸 추격하는 입장에서 뭔가 시간을 좀 더 있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그 표심을 당의원들의 표심을 끌어들이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죠. 전당대회 연기를 하자 그러면 첫째,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전 대표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 걸 이러한 일종의 음모론을 던짐으로써 당원들하고 정말 현 정부는 너무 북한에 경도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움직임을 좀 만들려는 거 하나. 두 번째,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화로 해가지고 전당대회 좀 연기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표심을 모아서 붐업을 할 시간이 생긴다는 두 가지. 아마 이 두 가지를 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저걸 아마 세게 치고 나오는 것 같고 오세훈 전 시장도 뭐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 약간 동조하는 측면들이 있죠. 네. 황교안 전 총리야 빨리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 화두로 떠올라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 정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좀 방금 그런 의견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정부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하루 걸러 한 번씩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석방의 찬성이냐 반대냐의 입장만 좀 다를 뿐이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거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예요. 그렇습니다. 각 이제 당권 주자간의 입장이 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죠. 홍준표 전 대표는 얘기한 것처럼 가장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은 아까 보신 것처럼 탄핵을 부정 말자, 박근혜를 넘어서자. 그래서 아무래도 탄핵이 이제 그 부정적인 석방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황교안 전 총리 거기 약간 중간에서 좀 그렇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홍 전 대표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가장 먼저 얘기했냐는 거겠죠. 왜입니까 이유가? 아무래도 태극기 민심을 가장 의식한 게 아닌가.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태극기 민심이 아무래도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게 많이 가 있을 텐데, 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는 황교안 전 총리 얘기하면 진정성 의심받는다. 바로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프레임 부스로 좀 짠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여기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에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오히려 나는 비박 후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위상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정권의 후반기로 왔을 때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수진 부장. 네. 오세훈 전 시장도요. 물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하는 입장은 보였으나 이제 과거 이제 그 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는 애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연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무상급식 투표 때는 당에서 전혀 도와주질 않아서 굉장히 섭섭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신이 처음으로 서울시장 도전했을 때 이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다가 호떡할 테러를 당했습니다. 특히 여성 정치인에게 얼굴에 테러를 당했거든요. 그 일을 거론하면서 두고두고 갚아야 할 신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보수가 결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다시 쏟아져 나오는 이유.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려운 상황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저는. 탄핵 문제가, 죄송합니다. 사면 문제가 나온 게. 자유한국당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지고 데리고 같이 가서는 본선에서 못 이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는 경선 못 이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밀리는 얘기가 왜? 지금 보세요. 탄핵 때 뭐 여론조사가 하자 샘플이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탄핵을 반대했던 분이 한 20%에서 25%죠. 홍준표 전 대표 대선 득표로 20에서 25%죠.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5%에 좀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분이 홍준표 대표를 대부분 찍었고 그분들이 아직도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그 외에 예전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아직까지 떠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당내 선거에서 어떨까요? 당내 선거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고 이길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계산 나오죠. 그러면 당선됐다 갑시다. 당대표든 뭐든 뭐 총선, 경선 후보든 본선 나가면 어떻게 돼요? 25% 30%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의 직면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딜레마인데 이번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 총선
대표 경선 나온 새 후보 입장에서 다른 걸 거예요.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그 당시에도 탈당을 했었고 바른정당을 갔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 사면하자, 뭐 탄핵은 부정하자 이런 얘기 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멀리 바라보는 건데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바라보는 건데 그런데 저 입장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영남 쪽에 진성당원이 많이 몰려있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원구조상에서 당대표 경선에 이길 수 있을까? 약간 회의감이 드는 거고 네. 그럼 반대로 황교안 전 총리나 홍준표 전 대표의 저 입장을 가지고서 그러면 당대표 된들 내년 총선이나 대선 이길 수 있을까? 또 회의감이 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뜨거운 감자인데 네. 전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네. 이 전당대회 선거인단 구조를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거인단이 전체 30만 명 정도인데 이 30만 명 중에 대구 경북에만 9만 8천 명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잡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대구 경북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을 하는 그런 선고가 나면서 네. 대구 경북의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동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아하.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특별위원장이 오늘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영등포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자신과 단일화를 언급한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양쪽 책 출판 기념회에 핵심 참모들이 교차로 축하하러 간 사실만 있습니다.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서 출마 선언 날 아침에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한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감각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에 불안한 후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의 행태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또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조금도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간판으로 선택하는 것은 확실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가 황대 반황, 힘겨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는데 단일화하자고 그러나 가능성이 낮죠? 낮죠. 네.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저는 단일화될 가능성은 낮고. 왜냐하면 오세훈 지금 전 시장 같은 경우 아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는 그전에는 그렇게 친박들을 해서 온갖 이상한 말로 비판을 하시더니 갑자기 또 박근혜 석방해준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부분도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돼야 된다는 그런 목표 하나만 가지고 뛰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 차별화시켜야 돼요.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는 황교안 전 총리가 1위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 사람이 추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대1 구도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아하.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이 얘기하든 얘기하지 않든 이미 친박으로 분류가 돼 있고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본인은 다른 어떤 한 축을 만들어야 되고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뭔가 다른 결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세훈 전 시장의 저런 발언들은 승부수를 던진 거고 홍준표 네. 전 대표 차별화를 통해서 황교안 전 총리와 1대1 구조로 가려는 의도를 갖고서 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 때도 그랬어요. 1대1 구도로 무조건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굳이 비교를 해서 황교안 후보는 신차, 나는 국민차다. 그럼 오세훈 전 시장은 무슨 차에 비유가 될까요? 오 전 시장은 이제 논외로 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당대표를 2번이나 했었고, 그래서 현 당을 지금 끌고 가고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걸 강조한 거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신차다 비유한 것 자체가 정치 신인들에 대한 어쨌든 기대감이 항상 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늘 이제 선거 때마다 신인들에게 반짝 이제 주목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 거기까지다, 라는 걸 좀 강조하려고 이제 저런 비유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